리텐션 효과 지속, 선대위 구성은 시끌. 네, 이 여야 대진표가 확정이 되자마자 이 곳곳에서 여론조사 이 결과 발표가 정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뭐 거의 15%포인트 차이다라고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아 기자, 오늘 또 나온 이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은 또 달라요. 네,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돼서일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네. 우선 데일리안 의뢰로 공정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랑 비슷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29.6%, 윤석열 후보 지지율 46.8%로 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는 100% 무선 ARS로 진행됐습니다. 네. 역시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ARS 방법으로 조사한 리얼미터 KSOI 여론조사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보다 각각 11.8% 그리고 10.6%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보면은 어제 본 거랑 비슷하네. 맞아요. 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게 맞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두 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각각 지지율이 30.7%, 34.7%로 격차가 4%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네. 중입니다. 이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을 섞어서 진행했고요. 전화 면접입니다.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뉴스원 의뢰로 진행한 다자대결 조사 결과 역시 두 사람이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이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진행된 여론조사 5개 중에서 네. 3개는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 다른 2개는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접전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이수아 기자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5개. 이 5개가 왜 이렇게 다 제각각인 건지 팩트 체크해봤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 결과 중에 2개, 그러니까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비등비등하다라고 나타났던 여론조사는 우연인지 조사 방법이 똑같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이었고요. 네.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고 나온 여론조사 3개,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네.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일단 대세 의견은 전화 면접이 ARS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네. 전화 면접의 경우에는 일일이 유권자에게 뭐 조사원이 전화를 해서 답변을 유도하다 보니까는 왜 저희 광고 전화도 사람이 걸면은 좀 끊기 힘든 그런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ARS보다. 맞아요. 그런 면 때문에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ARS는 정말 이 투표,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응답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떨어져서 정확도는 전화 면접이 더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ARS가 전화 면접보다 더 적중률이 높다라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ARS는 네. 전화 면접으로 따지면은 전화 면접 조사를 해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전화 면접하고 ARS가 다르냐? 전화 면접에 반드시 투표하는 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전화 ARS 쪽이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론이 다른 게 아니고 분석 기법의 문제 쪽이에요, 오히려. 출구조사는 12개를 비교했더니만 출구조사는 3개 틀렸고 ARS는 2개밖에 안 틀렸단 말입니다. 오히려 출구조사보다 적중률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ARS 조사를 전화조사가 맞비교하는 게 아니고 전화조사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이 갖고 온 것이 ARS다. 는 조사의 특징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네, 이 입장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ARS 응답사는 반드시 투표를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투표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 행위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진짜 투표소에 올 분들이라서 이 ARS 조사가 오히려 더 정확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한 전문가가 말해줬는데 이 유권자로서 여론조사를 볼 때 그럼 어떤 여론조사를 참고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팁을 줬는데 의뢰기관이 없는 조사기관의 자체 정기 여론조사를 좀 참고를 하면 꾸준히 봐온다면은 지금의 투표 그리고 지지율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결국 이수아 기자 말처럼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때그때 나오는 이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이 비교군, 대조군이 있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종섭 위원님, 네. 이 어쨌거나 지금 이수아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른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전화 면접이 좀 더 적합도가 높다라는 이 전문가가 대세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전화 면접, 결국 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좀 비등비등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게 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컨벤션 효과가 끝난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기관에서의 조사 결과를 하나를 딱 놓고 거기에서의 오차범위 내냐, 오차범위 바뀌냐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봐야 되지만 네. 그 기관에서 한 그 전 조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관에서의 트렌드 네. 이런 것 속에서 그러면 지난번 조사, 그 전 조사와 비교해서 트렌드가 어떤가 이것을 보는 게 현재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적인 측면에서의 그 데이터보다도 종적인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하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민주당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선 투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이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상실을 했는데 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라고 바로 거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별다른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좀 이 결집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컨벤션 효과는 뭐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컨벤션 효과라는 게 이제 계속 가진 않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언제든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이재명 후보가 또 각종 정책적인 의제를 던지면서 이 대선판의 프레임 자체를 지금 정책 비전 경쟁으로 가자 이렇게 좀 판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언제든 이러한 여론은 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여론의 흐름을 볼 때는 그 기관의 최소한 3개월치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떤지 이것을 본다면 조금 더 이 두 후보를 비롯한 여러 대선 후보들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컨벤션 효과 얘기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물론 컨벤션 효과가 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 이 컨벤션 효과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로 선대위 구성인데요. 윤석열 후보 이 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해서도 통합 선대위를 꾸리겠다라는 이 첫 일성을 내놨었는데 김현 기자, 이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원장으로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캠프 사람들 물갈이 얘기를 거의 공개적으로 했더라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후보 캠프 일부 인사들을 자리 사냥꾼에 비유하면서 사실상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 전 위원장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을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있으면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이 사람들을 챙기다가는 당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비판을 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윤 후보 캠프를 전면 해체하는 수준으로 뭐 새로운 캠프, 새로운 선대위 꾸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이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나 세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옆에 이 사진에 윤석열 후보 이 옆에 있는 이 권성동 의원도 같이 나와 있는데 김현 기자, 이 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권성동 의원 얘기 직접 들어봤죠. 네, 권성동 의원이 이제 어릴 적부터 윤석열 후보하고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적으로도 가깝고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네. 권성동 의원이 사실상 윤 후보 측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여기서 모셔서 소위 말해서 정권교체 국민통합선대를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당 내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는 경선 기간 내내 우리 후보와 소통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경선 과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분의 그런 역할과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그런 경륜에 걸맞는 그런 자리로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당내 지도자들을 만나서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여러 의견들을 들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도 김종인 위원장 영입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물갈이를 해라. 반면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국민 통합 선대위로 꾸리겠다. 다 같이 하는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쩌나 미면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온도차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유호정 기자. 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캠프 측이 지금 거의 신경전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입당 직후부터 이 윤 캠프 주변 인사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입당 직후에는 후보들 곁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미어캣과 멧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김 전 위원장이 파리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 전 총장의 현주소다라고 했는데 이 파리떼 표현도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인용해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전면 구성, 물갈이 이런 기조가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왔던 주장이거든요. 마치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변인처럼 같은 주장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먼저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 오실 거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했죠. 예. 근데 이제 후보가 최종 결심을 해야 후보가 되는 직접. 거고 예. 선대위는 당연히 후보가 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결과적으로는 좋은 예. 승리를 많이 이끌어내 가지고 예. 정치권에 항상 모시고 싶어 하지만은 이분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 가지고는 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의도 문법을 상당히 파괴하거든요. 우리 당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예. 안에서 엄청나게 그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공개 저격하고 저도 거강꾼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내가 거강꾼이다 나를 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재밌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스타일이 거북스러울 겁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런 스타일이 거북스러웠겠지만 이런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간에 이제 윤 후보 주변에 하이에나, 거관꾼, 파리떼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취지의 발언, 윤 캠프 측 인사들이 반길 리가 없습니다. 윤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어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이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 용어 사용은 지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전 의원은 어제 SNS에 이준석 대표에게 하나만 묻겠다. 내가 파리꾼인가 하이에나인가 라면서 공개 반발을 했고요. 네. 거강꾼들을 색출해서 일벌백계 하신다는데 중도개혁, 야권통합의 미련에 끈을 놓지 못하는 내가 거강꾼이다
내가 자수하겠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신경전이 계속되다 보니 원팀은커녕 당 대표와 후보와도 합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네. 이 대표는 윤 후보와 직접 충돌한 바는 없다. 팀워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윤 후보 주변 분들이 자꾸 익명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탄핵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를 한 것이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뭐뭐라고 했습니다라는 이런 문구들 보이실 텐데요. 이게 네. 윤석열 캠프 측 공식 입장은 아니고 캠프에서 뭐 몸을 담고 있는 어떤 인사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네. 인터뷰들을 꼬집은 건데 저희가 방송 직전에 네. 이준석 대표가 또 관련 SNS를 올렸더라고요. 네. 요거를 소개를 하면 아예 한 보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한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대선은 선대위 임명장을 수백만 장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이라며 대선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 밥그릇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갈이 선대위, 새로운 인물의 구성, 이런 것과 지금 반대, 이런 거에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인터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는 대선 콘셉트를 조직 선거로 잡고 이 수백만 장 임명장을 뿌리겠다는 발상을 이제 대놓고 익명 인터뷰로 들이밀기 시작했다.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들 하겠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네.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켜보겠다. 이거 이준석 대표 이 굉장히 좀 화가 났을 때 쓰는 이런 표현인 건데 지금 화가 상당히 나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땐 일단 이 이준석, 김종인데 마치 윤석열 이런 구도로 지금 짜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김현 기자,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도 뭐 아까 이준석 대표는 뭐 윤캠 내부에서 뭐 이런저런 불만을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윤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내부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두고 당내에서도 계속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강력한 전권 요구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비대위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측근들과도 갈등이 심했거든요.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역시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김동연 전 부총리와도 좀 친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가급적 이달 안에 선대위를 띄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물밑 신경전이 계속이 되면서 이제 출범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불참하는 거는 뭐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반감이 크게 작용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목소리가 당내 있는 것만은 좀 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런 얘기가 어쨌거나 나오는 이유가 이 그만큼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 원팀 합류가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또 굉장히 절실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역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홍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권성동 의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탈자 없는 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든 홍준표 의원을 찾아뵙고 앞으로 소통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고요. 네. 홍 의원을 달래고 나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홍준표 저격수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인데요. 오, 네. 하태경 의원과 사이가 사실 안 좋은 걸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있어서는 천재성이 있다라고 홍 의원을 추켜 세우면서 홍 의원의 이제 설득하고 나섰는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후보가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한 팀이다, 간부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예. 지극정성으로 저는 공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요. 예. 특히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천재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 소위 그 지니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는 홍 후보를 좀 정치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 윤석열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있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만한 정치적 감각은 홍준표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후보가 정치 선배로 여기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홍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속이 답답하다. 뭐 비속어가 담긴 얘기까지 섞여가면서 어떻게 쟤를 좀 때릴 수도 없고 막 네.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을 치켜 세우면서 원팀 합류에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약간 뭐 기로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홍준표를 잡으면 김종인이 빠져나가고, 김종인을 잡으면 홍준표가 빠져나가고, 뭐 둘 다 잡으면 베스트이겠으나 지금 둘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면은 누굴 잡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걸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정권 교체론 여론이 더 높다. 네. 그다음에 아까 나온 5가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떤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뭐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의 자만이나 아니면 오만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내부에서 지금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선대위가 아직 출범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뭐 정치판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선출이 될 때 젊은 보수 얘기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이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될 때까지만 역할을 시키기로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대선 국면까지 당대표로서 권한을 부여한 건지. 만약에 후자라면 굳이 지금 선대위원장이라는 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오는 게 국민의힘에 얼마나 필요하냐. 지금 집권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송영길 대표가 있음으로써 그 당 지도부가 고스란히 선대위로 그냥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도 공당인데 공당이 지금 대표가 있고 나머지 당 조직체가 있으면 그게 기본이 돼서 선대위가 그냥 구성이 된다면 굳이 외부에서 오는 분은 저렇게 정권을 다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분란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성격 때문이잖아요. 그분의 업무 처리 스타일 때문이잖아요. 네. 그분은 뭐든지 본인에게 다 전권을 줘야 되고 본인이 칼을 휘두르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나는 일을 맡겠다 이런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그런 분이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면 기존의 공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 거냐? 전 그런 점에서 과연 김종인이라는 분이 비대위원장처럼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번 이 다툼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경호 의원은 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결정이긴 하겠으나 어쨌거나 이 공당인데 굳이 외부에서 선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유호정 기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또 하나를 또 얹었습니다. 보면 이 윤석열 후보 선출 후에 뭐 2030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40명밖에 안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엄청 나갔다라고 또 이거를 팩트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제로는 지난 주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게 탈당을 했고 그중 2030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이 탈당 관련 서류를 찍어서 자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무엇이냐라면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40명 남짓 이 주장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탈당을 인증한 사람이 실제로 인터넷에 수백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걸 마치 축소하는 것과 같은 이런 태도는 오히려 2030에 화를 부추길 수 있어서 더 많은 탈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이런 실제 자료를 공개했다라며 이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뭐 유호정 기자가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좀 빌긴 했습니다만 사실 언뜻 보면
아, 이준석 대표가 엑스맨인가? 왜 안에서 이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이걸 굳이 꼬치꼬치 이 공개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위기 관리를 잘한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뭐 한 40명밖에 안 된다. 너무 언론에서 막 엄청난 탈당이 있는 것처럼 탈당 러시 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나 각종 이런 데 올라오는 인증샷만 해도 40명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각 뭐 시도당의 팩스가 마비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탈당 그것까지 거짓말한다. 이런 아마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발빠르게 어쨌든 그거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을 하면서 실태를 공개한 것 저는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저게 뭐 당장 저렇게 알려지는 게 오히려 당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기본은 어쨌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공개하는 거. 이게 모든 일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정견, 바르게 봐야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야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그 뭐 별거 아니다 한 40명 이렇게 봐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냉정하게 데이터로 딱 보면은 이것이 지금 1,800명인데 오늘 나온 보도대로라면 3,000명이 넘습니다. 어휴. 네,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2030 세대가 48,000명 정도 입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75% 정도가 2030이라고 한다면 조금 지나면 거의 10%에 해당하거든요. 이 정도의 탈당, 입당과 달리 탈당은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를 함의를 거기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3월 9일 대선은 2030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네. 지금 40대에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50대에는 조금 갈리지만 약간 이제 야당 흐름이 조금 세고 60대 이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더 앞서고 있는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2030에 대한 이 지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30% 한 1,20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어떤 남다른 이런 대책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현재의 태도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단히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소종섭 위원님 거의 전폭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100대 0으로 잘했다라고 거의 아주 큰 칭찬을 지금 해줬습니다. 솔직하게 이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